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보이스 플러스를 들으시는 보플리 여러분들이라면 자기계발 유튜브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책을 소개하는 채널도 여럿 보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분을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만났어요.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이죠. 상위 0.001%의 전설의 벤츠 딜러라고 소개되는 분이시고요. 무수저에서 200억 자산가로 변신한 그 얘기를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엄청난 자존감과 자부심으로 자신의 일과 삶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책을 읽을 때도 한 저자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놓고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또 한 분에게 꽂히면 이분이 출연한 유튜브라든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이분이 쓰신 책은 무엇이 있나 찾아보거든요. 윤미애 이사님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책이 출간됐을 때 바로 사놓기는 했는데 제가 그동안 보이스 플러스에서 이 책 저 책을 소개하고 저의 마감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아직 이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책 날개에 나와 있는 지은이 저자 소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은이 윤미애는 연봉 10억대 국내 유일의 여성 벤츠 이사다. 벤츠 딜러로서 최단기 팀장, 최단기 500대 클럽, 최단기 1000대 클럽, 최단기 임원의 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하지만 영업이라는 천직을 찾기까지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고 고백을 하세요. 지금까지 자기보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고,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7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매 순간 삶을 가꿔 나가신 거죠. 봉제 공장을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온 걸 시작으로 해서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부동산대학원 박사학위까지 공부도 계속해서 이어오셨어요. 벤츠를 사는 고객들, 이 부자 고객들을 만나면서 깨우친 노하우로 자산 역시 꾸준히 키우고 있고요. 현재는 집, 건물 등을 포함해서 200억대의 자산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200억 자산가라서 이사로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의 책 제목을 보면 가진 게 지독한 뿐이라서 라고 나와요. 그리고 부제를 보면 일과 돈을 초고속으로 키운 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영업을 한다, 세일즈를 한다라고 하면 자신을 낮추고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하게 나라는 자산을 세일즈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보통 태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에는 윤미애 이사님이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자신을 키워온 스토리가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일을 초고속으로 키운 7가지 태도라던가 부자 고객들을 만나고 깨우친 돈을 초고속으로 키우는 7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보이스 플러스에서도 이분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책 소개해 볼게요.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진 게 지독한 뿐이라서 윤미애 지음 위즈덤 하우스. 프롤로그. 지독함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는 나에게 세일즈는 천직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두려움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런 게 바로 좋아하는 일이다. 웬만큼 넉살 좋은 남자들도 어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일인데 나는 처음부터 싫지 않았다. 무시하는 듯한 냉랭한 시선,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는 험한 말투, 심지어 욕도 먹어봤지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BMW라는 고급 수입차를 영업하면서도 초창기에는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고 상가를 돌며 전단을 건네는 일을 서슴없이 했다. 산업단지 주차장에 세워둔 좋은 차들의 전단지를 꽂았고 비타500 음료수에 스티커를 붙여서 철제상가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며 판촉 활동을 했다.
현장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는 민망한 경우도 있었고 여자 직원이 기계소리 요란한 상가단지를 돌아다니며 영업하는 걸 안쓰럽게 보는 시선도 많았다.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창피하기는커녕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런 걸 자존감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내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게 얼마나 정직한 일인가. 나는 거기에서 더 큰 보람을 얻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1000번쯤 인사하면 한두 건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지만 그것만으로 희열을 느꼈다. 물론 계약까지 성사되면 더없이 행복했다. 나는 가난을 잘 안다. 더럽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서 살았었고 학비를 구하기 위해 어린 나이부터 일해야 했다. 요즘 친구들이 경험하는 원룸이나 알바 수준이 아니었다. 집 밖에 덩그러니 있던 공동 화장실을 이웃들과 나눠 써야 했고 중학교부터 방학이면 공장에 나가 다음 학기 학비를 벌어야 했다. 그런 가난의 구렁텅이로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옛날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항상 나를 더 치열하게 움직이게 했다. 그래서일까 나는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데는 뭘 해도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지금도 정말 사정이 어려워지면 대리운전이나 택시운전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운전도 잘하고 길도 많이 알아서 자신 있다. 얼마 전에는 대형 면허도 땄으니 버스도 몰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웃어넘기지만 나는 진심이다.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두 팔 걷고 일어설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나는 세일즈가 좋다.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정직한 일이라는 것이 더없이 좋다. 나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내 능력을 투명하게 인정받는 세일즈라는 일에 대한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다. 살아온 매 시간 치열했고 정직한 밥벌이라면 어떤 일에든 자신감 넘치는 나를 응원하고 사랑한다. 지금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크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 괜찮다. 지독함이라는 태도로 나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간절했던 모든 게 이루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지독함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매출 120억 회사에서 110억을 책임지는 사람. 나에게 세일즈의 성취감을 처음 맛보게 했던 직장 세진컴퓨터랜드는 곧 문을 닫게 됐다. 취업 사이트를 뒤지던 중 디지털 임팩트라는 회사에서 영업직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그렇게 나는 24세 혼자 6억짜리 입찰을 따냈던 세진컴퓨터랜드를 퇴사하고 두 번째 회사로 옮기게 되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영업뿐만 아니라 일선의 각종 업무까지 담당했다. 매달 요금 지로용지 발행에서부터 미수금 업체의 대금 회수며 야간 근무 서비스 응대까지 모든 걸 다 했다. 미납 고객의 회사 사무실에 가서 돈 내라고 몇 날 며칠 죽쉬고 있다가 수금하는 일도 해봤다. 정말 버라이어티했다. 하지만 일은 일. 그때도 창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구나 배워나갔다. 아직 여자 영업사원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고객사들은 나를 불편해했다. 나는 달달함으로 공략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오전 10시경 던킨 도넛을 사들고 인사를 다녔다. 직장인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다니니 아점으로 달달한 도넛이 제격일 것 같았다. 오전 10시는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이니 매주 한 번씩 달콤한 도넛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노렸다. 나는 서서히 단단하던 벽을 허물어 갈 수 있었다. 내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던킨요? 라고 댓글을 달며 그때의 나를 기억해주는 분도 있었으니 내 전략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도넛이 됐든 커피가 됐든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됐든 자신만의 색깔을 각인시키는 건 무척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평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인성이나 직무 능력 등 깊이 알아야 나오는 평판도 있지만 작은 행동이나 인상착의 같은 것들도 사람들 기억에 남아 나를 평가한다. 그런 기억이 쌓여 마치 해시태그처럼 내 이름 뒤에 따라오는 무엇,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이름 뒤에 남들은 어떤 해시태그를 붙여주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모든 영업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던킨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 시절 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인상은 성실함이었다. 매주 한 번씩 변함없이 도넛을 들고 찾아오는 성실한 영업직원, 그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때는 점심을 먹으며 술 한잔 곁들이는 반주를 많이들 하던 시절이었다. 덕분에 그 시절 나의 주량도 활짝 꽃피었다. 고객들과 격이 없이 편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려고 애쓰면서도 업무 관련 요청 사항이 있으면 칼같이 응대했다. 얼큰하게 반주를 걸치고 난 다음에도 업체 방문 후 사무실에 복귀하면 1시간 이내로 똑 부러지게 피드백을 했다. 한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도 할 일을 분명히 해내는 성실함을 놓치지 않았다. 디지털 임팩트에서 임팩트 라인으로 회사명이 바뀌고 그 회사가 두루넷으로 편입됐는데 두루넷의 전용 회선 사업부는 SK네트워크스로 편입됐다. 그때 나는 SK네트워크스에도 뽑혀서 편입되는 인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중소벤처기업인 포스 전문업체 벨크리텍으로 이직했다. 사람의 인생은 순간의 결정으로 많은 것이 바뀌곤 한다. 아마 그때 SK네트워크스에 다녔더라면 지금처럼 세일즈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을 것 같다. 내게는 중소기업으로의 이직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 벨크리텍에서도 나는 세일즈가 내 천직이라 느끼며 포스 장비를 열심히 팔러 다녔다. 처음에 대리급으로 인사해서 근속 연수가 채워지면서 과장, 차장으로 승진했고 담당하고 있는 업체 수도 늘어났다. 그때는 직급과 별개로 영업대표라는 직함이 있었는데 영업대표라는 직함을 쓰는 인원은 4명뿐이었다. 여자는 내가 유일했다. 나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에서도 여자 영업사원은 단 1명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나였다. 회사 관련 자료들을 보면 우리 회사의 주 고객이 모두 다 내 거래처였다. 어느 날 보니 회사 매출의 90%를 내가 담당하고 있었다. 120억 매출에서 110억을 내가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리고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매번 승진 인선에서 밀렸다. 회사 매출의 거의 전부를 나 혼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서 회의감이 점점 커졌다. 나는 가족 같은 회사 따위 필요 없었다. 내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회사가 필요했다. 최단기에 천대 벤츠 세일즈 클럽에 입성하다. 벤츠에 들어와서 나는 신입이 되어 다시 걸레질부터 시작하게 됐다. 나는 매일 아침 차량 관련 정보를 중얼중얼 외우며 업데이트하면서 차량을 닦았고 조회가 끝나면 선배들한테 인성교육이랍시고 훈수를 들어야 했다. 그래도 시키는 건 다 했다. 오기가 생겼다. 모욕적인 압박 면접까지 보면서 들어온 이곳에서 보란듯이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어렵게 들어온 강남 전시장에서 이곳의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나는 빨리 당직 근무를 서고 싶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3개월 이내에 3대를 출고해야 수습 해제가 되면서 당직을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첫 출근일을 받아두고 전 직장에서 남은 연차를 이용해 일주일간 휴가가 생겼을 때 나는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집에서 노트북을 펴고 BMW에서 만난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0통 가까이 전화하며 이직 인사를 했다. 한 고객이 양양에 있는 전원주택에 거주 중이었는데 벤츠 E클래스에 관심 있어 하셨다. 다음날 회사에 첫 출근한 나는 선배한테 계약서를 한 장만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지금 당신이 나한테 계약서 받을 짬입니까? 하며 무섭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닌가. 텃세가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런 거였나 보다. 사정사정해서 겨우 계약서 한 장을 받아들고 강원도로 출발했다. 양양에 도착하니 사장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다. 웃으며 오랜만에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차 얘기는 얼마 안 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아 돌아왔다. 두 번째 출고차는 전화를 돌리던 중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통화 도중에 다짜고짜 찾아뵙겠다고 했다.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그 고객은 판교 공사 현장에 있다고 하셨고 나는 공사장으로 찾아뵈었다. 세 번째 손님도
기존 고객의 소개로 알게 된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분이었는데 꼼꼼하게 타 딜러십과 비교를 많이 하고 나서 돌아 나한테 계약하셨다. 무조건 출고가 우선이었기에 나는 소중한 인연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마이너스까지 염두에 두고 출고를 했다. 그렇게 나는 3개월이 아니라 보름 만에 3대를 다 팔고 수습 해제하고 당직의 조건을 채웠다. 당직 조건을 신속하게 채우고 나서 나는 거침없이 전진했다. 당시 우리 전시장에서 판매 1등을 하는 분이 70여 대를 팔았는데 나는 첫 해에 63대를 팔았다. 대리로 입사했지만 당시는 특진이 있을 때라 한 해에 2단계씩 올라서 다음 해에 바로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차장으로 승진했고 팀장까지 최단기로 승진했다. 모든 영업이 그렇지만 한자리에서 오래 하면 할수록 손님이 쌓이니 오래 일한 사람들이 꾸준히 판매고를 올린다. 그런 선배들을 따라가려니 무척 힘들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일하며 나는 왜 사람들이 큰 물에서 놀라고 하는지 알게 됐다. 큰 물에서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 나도 더 잘하고 싶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좋은 선배한테 배울 것도 많았다. 또 질투하는 동료들의 텃세를 이겨내야 하니 압도적으로 잘하고 싶어 더 노력하게 됐다. 어줍지 않은 성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압도적으로 이기면 텃세는 사라진다. 많은 기록을 세웠다. 최단기 팀장, 최단기 500대 클럽 입성, 최단기 1000대 클럽 입성, 최단기 임원의 기록도 내가 세웠고 아직 깨지지 않았다. 세일즈에서는 잘 파는 게 깡패다. 빠르게 잘 팔다 보니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아침 조회 후에 늘어지던 선배의 훈수는 안 들어도 됐다. 어느 조직에서든 나이나 경력을 앞세워 군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고 구태의연하게 서열을 정리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의 뒤에는 시기나 질투의 말들도 따른다. 그럴 때는 싸움이나 해명도 부질없다. 가장 좋은 처방은 성과로 보여주는 거다. 잔인한 말이지만 압도적인 성과로 눌러야 한다. 내가 택한 방법이다. 진인사 대천명, 열심히 하면 통한다. 당직 근무로 하루에 5대까지 계약한 날도 있었다. 물론 모든 일은 진행형이다. 세일즈의 세계는 정확하지만 그만큼 냉혹하다. 그동안 내가 쌓은 업적도 이번 연도에 지키지 못하면 다시 나는 저 아래로 내려간다. 기준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임원직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내 일을 한다. 전화를 돌리고 연락을 받고 캘린더를 체크하며 고객을 생각한다. 세일즈에서 배운 일을 초고속으로 키운 7가지 태도. 퇴근한 후 욕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고 있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빨리 가서 받았더니 A 지점장의 전화였다. 네 지점장님 하고 답하니 수화기 너머로 호탕한 웃음소리들이 들렸다. 아, 이사님 대박. 이사님 고마워요. 그러곤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닌가. 다음날 만나 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전무님과 몇몇 전시장 지점장들의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어쩌다 내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윤미애 이사는 어떻게 그렇게 차를 잘 파는 겁니까? 다른 지점장의 질문에 전무님이 이렇게 답하셨단다. 윤 이사는 전화를 정말 잘 받지. 3초면 받아요. 마침 4명이 한 차에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무님이 전화하면 전무님 전화라 받을 수 있으니 보다 편한 사이인 A 지점장의 전화로 한 거란다. 그런데 내가 여지없이 3초 만에 네 지점장님 하고 받으니 차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다는 것이다. 전무님은 당신 체면을 제대로 세워줬다고 고맙다는 얘기도 전하셨다. 나는 그렇게 전화를 잘 받는다. 아니 집착한다. 고객을 상담할 때나 강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차를 잘 파느냐는 비결이 뭐냐는 질문이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전화 잘 받는 거요. 우리 고객은 나 말고도 다른 대안의 거래처가 2군데 이상 있을 것이다. 급할 때 내가 생각나서 나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 빠르게 답을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누구나 바쁘다. 빠르게 답변 받기를 바란다. 슈팅 배송, 총알 배송이라는 서비스까지 나오는 나라에서 내 고객만 하염없이 나를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도 안 된다. 서비스 받는 입장이 될 때는 우리 모두 빠른 답변을 원하지 않던가.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니까 업무 시간과 업무 외의 시간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입장도 존중한다. 그러나 세일즈를 한다면, 남보다 더 잘 팔고 싶다면 고객이 찾을 때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간절했던 모든 건 이루어졌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새엄마네 3남매와 우리 5남매, 총 8남매 중 대학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내가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아빠는 처음으로 나를 때리셨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손찌검을 안 하던 아빠가 내 뒤통수를 때리신 거였다. 내가 공부 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아빠였는데, 오빠, 언니 아무도 안 간 대학을 감히 내가 가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난 입학금만 해달라고 울면서 빌었고 그 또한 없다고 포기하라는 아빠 말을 듣고 집을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서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집을 나와 언덕배기를 터덜터덜 내려오며 주민센터를 지나는데 우연히 게시판을 보게 됐다. 거짓말처럼 내 눈에 성남시 우수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들어왔다. 신청 요건은 몇 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주민의 생활보호 대상자였고 성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됐다. 나는 모든 사항에 해당됐다. 곧바로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2명을 선발하는데 내가 선발돼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거기에 모아뒀던 돈을 털어서 등록금을 채워 대학 입학이라는 꿈을 이뤘다. 나는 어떻게 그날 주민센터 게시판을 보게 됐을까? 그런 게시판을 일일이 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더구나 고등학생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나 역시 매번 지나가면서도 단 한 번 눈길조차 준 적 없었는데 그날 나는 기적처럼 그것을 보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야간 전문대학 사무자동학과에 진학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며 밤에 대학 생활을 했다. 나에게 전문대 진학은 인생의 변곡점이었다. 대학에 가게 된 것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 거란 생각에 대학 진학에 커다란 의미를 뒀다. 대학 생활을 하며 나는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온 듯 새로운 세상을 접했다. 전문대이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새로운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신세계였다. 성남의 작은 야간 전문대였으니 부자들이 다니는 곳도 아니었는데 그동안 내가 겪어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보며 나는 문화 충격을 받았다.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 영화를 보러 가거나 쇼핑을 가는 일은 친구들도 어쩌다 큰맘 먹고 하는 일이었는데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학교 선배가 리조트 회원권이 있어서 리조트라는 곳을 처음 가보고 스키라는 것도 처음 타봤다. 남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나씩 느끼게 됐다. 가난하게 자랐지만 다행히 자격지심도 없고 밝게 커왔던 것은 타고난 성격 탓도 있지만 주위에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일이 없었다. 오히려 친구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으니 나름의 우월감이 있었다. 그러던 내가 격차에 대해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 흔히 말하는 평범한 생활이라는 기준이 나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내가 평범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더 높은 곳이 있었고 더 나은 환경이 있었고 그런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거기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비교할 것이 없을 때는 불행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비교할 대상이 생길 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가며 그렇게 각성하게 됐다. 남편도 나와 다르지 않게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연애 시절 남편이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했다. 나는 싫으면 얼굴에 표가 딱 나는데 내 표정을 보고 남편은 벌써 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오빠 이거 바꾸면 안 돼?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 화도 안 내고 단번에 내 뜻대로 따라준 착한 남자. 남편은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반지를 사왔다고 했다. 우리는 같이 가서 반지를 환불한 뒤 아래층 잡화 코너로 갔다. 나는 루이가또즈라는 브랜드에서 서류 가방을 하나 골랐다. 잘 끼지도 않을 반지보다는 일하는 데 필요한 좋은 서류 가방이 나한테는 더 중요했다.
그렇게 청혼 반지는 청혼 가방으로 바뀌었다. 내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100억 원짜리 건물도 소유한 건물주에 자산이 2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소개되자 주변에서부터 여러 반응이 쏟아졌다. 이미 밝혔지만 나는 흙수저도 아닌 무수저다.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고 대출받아 처음 산 신혼집을 시작으로 자산을 늘려왔다. 노하우를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준다. 돈이 있어야 시작하죠. 집보다 건물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답답한 소리를 듣는다. 큰 것만 노리느라 시작을 못한다. 첫 술부터 배부르기를 바라는 거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시작하면 되는 걸.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남들의 성취도 대부분은 아주 초라한 출발에서 비롯된 것들임을 기억해두면 좋겠다. 서러움과 결핍은 더 치열하게 일하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흐지부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죽을 둥 살 둥 절실하게 매달려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아픈 결핍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요즘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일찍부터 눈뜨는 MZ들이 많다. 부동산 투자에도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임장 크루를 만들어 매물을 보러 다니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투자의 기초는 시드머니다. 부지런히 투자 정보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아예 시드머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권하는 것은 절약의 맛, 적금의 맛에 빠져보라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매체는 널렸다. 유튜브만 봐도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어떻게 1억 원을 모으고 그걸 종잣돈 삼아 어떻게 재테크를 해나가야 하는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주는 채널들이 있다. 실제로 잘 짜여 있어서 그것만 제대로 따라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과감하게 허투루 나가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작이다. 내 일상에서 새나가는 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하는 노력이 남과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자조부터 하기 전에 노력을 먼저 해보자는 얘기다. 실행을 해야 결과도 따라온다. 해외여행 매년 안 가도 괜찮다. 호텔 뷔페 안 가도 된다. OTT 종류별로 다 보지 않아도 괜찮다. 카드는 왜 프리미엄이 필요한가? 친한 고객들과 여행을 다니다 보면 큰 회사의 대표도 연회비 8,000원짜리 카드를 쓴다며 공항 라운지 혜택이 없다고 하는 걸 본다. 아, 그래서 부자구나 싶었다.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도 핫플레이스 찾아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휴가철마다 해외여행 다니며 종잣돈을 만들려니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누수를 막아야 한다. 내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뭔지부터 다 따져보면 많은 것을 줄여나갈 수 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나는 신혼살림도 거의 홈쇼핑에서 산 저렴이들로 채우고 시작했다. 남들은 신혼살림으로 대형 TV부터 시작해 예쁘고 좋은 것들로 장만하던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가구는 홈쇼핑에서 산 19만 9천 원짜리 침대였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외식이라고는 몰랐고 일요일에 한 번 집 앞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사다 구워 먹는 게 유일한 사치였지만 행복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며 점점 빚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힘이 났다. 직장생활 초창기에 나는 한 달에 20만 원만 쓰며 적금을 들었다.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을 탈 때 그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아직도 뿌듯하다. 감히 말하자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볼 때의 짜릿함에 맘먹는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적금을 드냐고들 말하지만 나는 적금도 적극 권한다. 주식과 달리 적금은 급등하며 예상 못한 대박을 가져올 일은 없지만 떨어질 위험도 없고 본전을 까먹을 위험도 절대 없다. 또 돈 모으기의 기본 태도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도 추천하고 싶다. 성실하게 목표를 이뤄가는 좋은 훈련이 될 뿐 아니라 운이 아닌 노력으로 승부를 보는 습관도 심어준다. 기댈 곳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시작한 나는 무리한 꿈을 꾸지도 않았고 횡재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내가 열심히 벌고 독하게 모으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혼자 힘으로 올라서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모은 방법을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다. 남들 놀 때 눈 질끈 감아야 하는 순간도 많겠지만 그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나는 꼬마 건물을 매입해 이제 100억 건물주가 되었지만 임대료를 받아도 세금 떼고 기타 관리비, 금융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500만 원이 채 안 남는다. 그런데 웬만한 내 또래 월급 생활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따박따박 5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지 않는가. 샐러리맨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냥 넣어둬라. 100억 건물주가 돼도 500만 원을 벌지 못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최고로 멋진 일이다. 다만 뭐라도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직장을 그만두고 크게 뭘 시작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투트랙으로 직장에서의 수입을 한쪽에 두고 다른 쪽으로는 자산을 쌓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제2의 직업을 찾거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주 52시간제인데 그 남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심하라.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